2003년 플로레스 섬의 리앙부아 석회 동굴에서 7구의 인골이 발견됐다. 뼈의 크기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들은 어린아이들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 뼈들의 주인이 5만 년에서 10만 년 전 사이에 살았을 것이란 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다. 오차 범위가 꽤나 넓지만 현생 인류는 최소 5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 일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생기기에 어쩌면 이들이 현생 인류가 아닐 가능성도 충분했다. 게다가 유해의 곁에서 발견된 석기의 추정 연대는 무려 5만 년 전에서 19만 년 전 사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점차 추측에는 신빙성이 더해졌다. 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라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그러자 또 다른 가설이 들어섰다. 어쩌면 이들은 질병에 걸려 체구가 작아진 성인 현생인류가 아닐까? 곧 소두증, 다운증후군, 라론 증후군, 그리고 선천성 유오드 결핍 증후군에 이르기까지 현생인류가 겪는 수없이 많은 질병의 사례가 제시되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이들의 유골 패턴과는 결이 맞지 않았다. 이 뼈의 주인들은 성인이었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이제 새로운 발견을 인정해야 했다. 두뇌 용량이 겨우 400cc가량으로 우리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으며 키는 1m 남짓에 불과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 종족의 잃어버린 친척종을 찾아낸 것이다. 이들은 플로레스 섬의 인간들이라는 뜻의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혹은 호빗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다. 그들은 대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째서 사라진 걸까? 플로레스인들의 조상이 정확히 어떤 속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해부학적 공통성으로 인해 꾸준한 지지를 받았던 하나의 가설은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간 호모 에렉투스의 직계 후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유전자 연구는 이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잃어버린 반계 후손, 그러니까 호모 하빌리스의 자매계통군이라는 가설에 힘을 싣는다. 어쩌면 호모 에렉투스와 초기 호모 속 두 부류의 호미닌들이 적절히 섞였다는 절충안도 성립 가능할지 모른다. 네안데르탈린과 호모 사피엔스 사이에 있었던 4%의 유전자 교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호미닌의 유전자 교환에 있어서 지리적 장벽과 생물학적 종 개념은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들은 대략 200만 년 전 아프리카 종 공장을 탈출한 뒤 곧 두 번째 종 공장이 위치한 순다 대륙에 도착했다. 종 공장은 생물 다양성이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일부 지역을 말한다. 다른 많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종 공장의 선택압은 호미닌들의 진화를 가속시킨다. 그 중에서도 유라시아 대륙에서 사방으로 호미닌들을 발산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종 공장 두 군데가 바로 동부 아프리카 일대와 순다 대륙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적도가 지나는 열대 지역이라는 것이다. 100만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순다 대륙의 종 공장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플로레스인들의 조상은 해협을 건너 이전까지 그 어떤 호미닌도 도달할 수 없었던 섬 플로레스에 도착했다. 이들이 어떻게 해협을 건넜는지는 알 수 없다. 바다에 대한 열망이나 혹은 이 종족의 위협이 이들을 의도적인 뗏목 건조와 식민화로 이끌었을 수도, 아니면 다른 많은 동물들처럼 그저 부유물에 의한 우연한 해양 분산 사건이 일어난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의 신체는 이내 재빠르게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섬 외소화 현상은 고립된 섬과 같이 자원이 적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몇몇 동물종들이 체구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을 이른다. 그리고 호빗의 조상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2014년 플로레스 섬의 마타멘게 유적지에서 발굴된 70만 년 전의 호미닌 유해와 석기는 이미 이때부터 초기 플로레스인들의 체구가 매우 왜소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들은 본래의 체중과 신장을 절반 가까이 희생시킨 끝에 이 섬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것이다. 사실 이 섬에서 몸집이 작아진 것은 플로레스인의 조상들 말고도 더 있었다. 현대의 많은 코끼리들과 비슷하게 옛 장비목의 많은 종들이 수영에 능숙했다. 그렇게 플로레스 섬에 흘러들어온 스테고돈 속은 심한 경우 오늘날의 소 정도 크기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몸무게가 채 400kg이 안 되고 어깨 높이가 겨우 120cm로 스테고돈 속에서 가장 작은 축에 속하던 종이자 플로레스인들이 도래하기 전에도 살고 있던 토착 스테고돈 손다하리 종은 대략 100만 년 전쯤을 전후로 하여 멸종한다. 우연찮게도 이는 플로레스인들의 조상이 이 섬에 도래한 시점과 겹친다. 몸집이 조금 더 큰 코끼리들은 플로레스인들의 사냥으로부터 살아남았지만 이 섬에선 그들 또한 계속해서 몸집이 작아지는 경향을 공유한다. 플로레스인과 마찬가지로 대륙의 친척들에 비해 몸집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스테고돈 플로렌시스는 어깨 높이 190cm에 체중이 약 1.7톤에 육박했지만 그들의 후손 중 하나인 스테고돈 플로렌시스 인슐라리스 아종은 다시 어깨 높이 130cm에 체중 570kg가량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지옥같은 섬에서 모든 동물들이 귀여워진 것은 아니었다.
플로레스인의 신체는 호모속의 일원 중에서 단연 독특하다. 그들의 송곳니와 어금니는 호모속 이전의 다른 호미인들과 유사했으며 신장은 1m 10cm 전후에 몸무게는 25kg 정도였다. 참고로 현대 대한민국의 7세 남자의 평균 몸무게와 신장이 이쯤 된다고 한다. 이들의 체구는 호모속 중에서는 단연 가장 왜소하며 심지어는 320만 년 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 루시가 이들보다 몇 킬로그램 더 무거웠을 것이다. 뇌 크기는 더 앙증맞았다. 이들의 두뇌 용량은 400cc가량이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3분의 1 가량이며 호모 에렉투스의 절반 이하이다. 이들의 뇌는 심지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보다도 작았다. 침팬지의 뇌 용량이 367cc이므로 이들의 뇌 크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침팬지 속 사이 그 어딘가였던 것이다. 하지만 사실 크기와 다르게 생김새는 꽤나 현대적이었다. 이들의 뇌 엔도캐스트는 호모사피엔스나 에렉투스와는 현저히 달랐지만 동시에 호모 에렉투스와의 계통발생학적 연관성을 크게 시사했다. 대뇌화 지수는 4.3가량으로 침팬지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수치는 호모 에렉투스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서쪽의 아프리카 종 공장에서 더 건장하고 영리해진 78만 년 전에 홍적세 중기 호모속의 대뇌화 지수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이들의 뇌는 작지만 우리가 진정한 뇌라고 여기는 전두엽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했다. 고등한 인지 능력을 암시하는 초승달고랑이 패여 있었으며 현생인류에 있어서 브로드만 10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극히 확장돼 있었다. 이 부위는 기억, 추론, 판단 등을 담당하는 고차 인지 기능에 관여한다. 이들은 생각보다 현명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효율적으로 재정비된 뇌는 이들이 지극히 사회적인 무리를 이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장류의 대뇌화 지수는 인지 부하에 따른 최대 사회 구성원 숫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스테고돈 속의 코끼리들을 사냥하고 해체하는 사냥꾼들이었으며 어쩌면 불을 사용했을지도 모르지만 불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족 보행을 했지만 골격 설계에 있어서 다소 차이점을 보였다. 다리뼈는 우리보다 더 튼튼했고 다리뼈의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컸던 발은 평발이었다. 침팬지 발과 비슷한 특징을 여럿 공유하는 이들의 발은 중족골과 근위지골이 상당히 길었다. 이들의 발은 매우 튼튼했고 아마 이들은 판타지 소설 속의 호빗들처럼 맨발로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지뼈는 전반적으로 침팬지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에 가까운 생김새를 지녔고 호빗처럼 민첩하게 달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체의 다른 많은 부위가 여전히 원시적인 채로 남은 반면에 자그마한 뇌에서는 놀라울 만한 혁신이 거듭되었던 사실은 어쩌면 우리와 종 차원에서 다르면서도 독립적으로 지능을 발달시킨 지적인 이종족들과의 공존에 대한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리 곁에 없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째서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던 걸까? 플로레스인들은 날카로운 석기를 활용해서 어린 스테고돈이나 거대한 설치류 스펠라의 오미스 속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 초거대 찍찍이들은 체중이 무려 1.6kg에 이르렀을 것이며 오늘날의 귀여운 맷받쥐처럼 나뭇잎과 꽃을 주로 먹는 초식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플로레스 거대쥐라는 종으로 꼬리를 제외한 몸 길이가 50cm가 넘으면서 몸무게는 거의 2.5kg으로 하수구를 쏘다니는 오늘날의 시궁쥐들보다 8배나 육중한 것이었다. 플로레스인들은 어쩌면 1.5m에 육박하는 모니터 도마뱀 바라누스 후이제리를 잡아먹었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옛 조상들처럼 땅속의 괴경 같은 식물 자원도 섭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섬에서 플로레스인들은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었다. 이 섬에는 사전적 의미의 드래곤과 공룡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코모도 왕도마뱀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은 영어로는 코모도 드래곤이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다른 도마뱀들보다 10배 이상 육중한 이들은 최대 길이가 3m에 몸무게는 150kg에 육박하며 오늘날에도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에서 현지 생태계를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군림한다. 그들은 덩치에 걸맞게도 루사사슴을 주식으로 삼지만 멧돼지나 물소와 같은 다른 대형 동물들도 잡아먹는다. 당연하게도 인간에 대한 공격도 여러 차례 보고되었으며 무덤에 시체를 파헤쳐 꺼내먹기도 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들의 조상이 흘러들어간 섬 중에는 플로레스 섬도 있었다. 스테고돈이나 거대 설치류의 피냄새를 맡고 사체를 청소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웬 원숭이같이 생긴 별미들이 알짱거리는 장면을 목격했을 것이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매복해 있다가 재빠르게 돌진해 플로레스인의 목덜미를 뜯어먹었을 것이고 플로레스인들의 석기는 자신들보다 3배 더 크고 6배 더 무거우며 울퉁불퉁하고 두꺼운 가죽을 지닌 이 드래곤들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을 확률이 높다. 플로레스 섬의 황새는 아이들을 물어다주는 대신에 플로레스인들을 물어갔다. 대머리 황새 속의 이 강력한 육식 황새들은 약 1.8m의 크기에 몸무게는 16kg이었다. 이들이 과연 하늘을 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2022년에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날개 길이의 비례상
날 수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거대 황새들은 어린 플로레스인들을 물어채 잡아먹었거나 잡아먹을 생각으로 하늘 높이 물어갔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죽였을 수 있다. 물론 황새들이 플로레스인들을 잡아먹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다만 거대 황새들이 즐겨 먹었을 만한 거대한 쥐들과 플로레스인 어린이들은 그다지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을 뿐이다. 주로 사체 청소부였던 이들은 경쟁할 만한 다른 대형 육식 포유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섬의 하늘을 지배했다. 이들은 플로레스인과 거대한 쥐들뿐 아니라 아마 다 자라지 않은 코모도 왕도마 뱀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렇듯 플로레스인들은 어쩌면 섬의 다른 포식자들에게 밀려 서서히 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십만 년 동안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들과 공존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플로레스인들의 흔적이 딱 5만 년 전부터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다소 의미심장하다. 5만 년 전은 우리와 같은 생김새를 지닌 이들이 순다와 사울 묘근을 서서히 식민화하고 있던 때와 겹치기 때문이다. 5만 5천 년 전 순다 대륙붕의 저지대 해안을 따라 물고기를 잡고 맹그로브 습지에 연체동물을 먹던 일군의 호모사피엔스 수렵 채집인들이 조잡한 뗏목에 몸을 싣고 월리스 라인을 넘었다. 이들이 어째서 목숨을 건 항해를 시도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흔들거리는 바다 위 나무 조각에서 낮잠을 자다가 깜빡해버린 우발적인 사고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연한 사고가 곧 의도적인 항해로 탈바꿈하는데 그리 오랜 세월이 필요하진 않았을 거란 사실이다. 그들은 저 멀리서 보이는 구름의 패턴이나 자연적인 산불로 인한 연기 기둥 그리고 아지랑이 속의 신기루들을 표지로 삼고 계속해서 섬들을 타 넘었다. 호모사피엔스 수렵 채집인들은 그렇게 오늘날 월리시아로 불리는 군도 지역의 섬들에 차례로 도착했고 그 섬들 중에는 어쩌면 플로레스인들이 아직 살고 있었을 플로레스 섬도 있었다. 플로레스인과 호모사피엔스가 마주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이 섬에서도 매우 꺼림칙한 호모사피엔스 현상이 재현됐다. 일군의 호모사피엔스 수렵 채집인들이 발을 딛는 순간 그곳의 호미닌들이나 거대한 육상동물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멸종이 곧 호모사피엔스의 잔혹한 학살 행위나 사냥감에 대한 경쟁 때문에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기후위기가 자주 대안으로 제시되곤 한다. 그러나 지난 100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플로레스 섬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기후위기가 반복되었고 호빗들은 그때마다 잘 버텨왔다. 어째서 호모사피엔스가 침입해 들어왔을 개연성이 있는 시점에 그 5만 년 전의 기후위기만 버티지 못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기후위기를 버텼던 다른 유라시아 대륙의 많은 대형 육상동물들은 왜 호모사피엔스를 마주치자마자 사라져버렸는지 어째서 이런 안타까운 우연이 호모사피엔스의 발자취에만 따라붙는지 현생인류는 아직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 학살의 명백한 증거는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플로레스 섬 호빗 실종 사건의 많은 정황 증거들이 호모사피엔스를 가리킨다. 고의였든 과실이었든 간에 어쩌면 드래곤도 거대 황새도 화산 폭발도 아닌 바로 현생인류가 사건의 진범일지 모른다.